안녕하세요. 이준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과 진로라는 주제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된 교육 영상임을 밝혀드립니다.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반드시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조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나 법조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분들은 법학전문대학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학전문대학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입학하는 방법, 법학대학원에서의 교육, 그리고 법학대학원을 나왔을 경우에 졸업한 후에 진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해야겠다. 안녕하세요. 이준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과 진로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여야만 법조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조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나 법조인이 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법학전문대학원이 어떤 곳인지와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과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차를 잠시 살펴보면요. 우선 법조인이 되기 위한 방법에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의 요건, 즉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제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 즉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였을 경우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학습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그 다음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후에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진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조인들이 주로 하고 있는 재판, 소송이 어떤 것이며 그 내용, 절차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법조인이 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조인이 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그럼 법조인이 과연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것이 우선이겠죠. 다들 아시겠지만 법조인은 법률에 관계된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법률에 관계된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를 비롯하여 공인중개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이런 분들이 법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분들을 법조인이라고 부르지는 않죠. 그래서 법조인이라는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보면 법률에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법률을 다루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판사, 검사, 변호사처럼 소송에 관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우선 쉽죠. 법조인이 이런 판사, 검사, 변호사라면 과연 그런 법조인이 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사법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법시험은 이제는 사라졌고요. 현재는 변호사시험이라는 걸로 대체되었죠. 사법시험하고 변호사시험을 간단하게 비교해드리면 사법시험에는 응시 제한이 없었습니다. 물론 일정한 토익 점수를 요구하고 그리고 법학 과목 이수를 요구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원칙적으로는 응시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법시험을 합격한 후에는 사법연수원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2년간 연수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변호사 시험은 좀 다릅니다. 변호사 시험은 로스쿨을 졸업한 사람만이 응시할 수 있고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사법연수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연수기관에서 6개월의 연수를 거쳐서 변호사나 판검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사법시험은 2017년도에 폐지되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법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면 사법연수원에서 2년간 연수를 거치죠. 사법시험은 1차와 2차, 3차로 구분되어서 보았는데요. 1차는 객관식, 2차는 서술형, 3차는 면접이었습니다. 사법연수원도 일반적인 교육과정과 연수과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과 실무를 연수를 받는 것이죠. 이렇게 사법연수원을 거치면 사법연수를 졸업한 후에 판사, 검사, 변호사를 비롯하여 활동을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 사법연수원은 2017년도에 폐지되었고요. 현재는 법조인이 되기 위한 방법은 변호사 시험만이 유일합니다. 변호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졸업을 하여야만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시험을 보고 나면 6개월의 연수 과정을 거치고요. 6개월의 연수 과정을 거친 이전에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신 분들이 재판연구원이나 변호사 검사로 활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일정한 법조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시 판사가 되는 형태로 현재는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을 입학하기 위한 요건은 대학교를 졸업해야 되죠. 법학전문대학원이 명칭 그대로 전문대학원이기 때문에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인 대학교 졸업이 필요합니다. 이때 법학 전공이 아닌 다른 전공도 상관없죠. 전공에는 굳이 제한이 없다는 거죠. 간단하게 이렇게 법조인이 되는 방법을 사법시험하고 변호사시험으로 비교해서 설명드렸는데요. 그러면 법학전문대학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각 과정에 대해서 이제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일명 로스쿨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정식 명칭은 법학전문대학원이 맞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2009년에 최초로 모집을 해서 시작이 되었고요. 이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학교는 법과대학원이 없어졌습니다. 즉, 설치 조건이 법과대학을 없애는 조건으로 로스쿨을 연가를 내줬던 것이죠. 그래서 현재 전국 25개 로스쿨이 있고요. 충남대, 서울대, 고려대, 지방 거점 국립대를 비롯하여 지방에 10개 정도의 로스쿨이 있고요. 나머지는 수도권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면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됩니다. 그리고 로스쿨은 대학을 졸업해야 합격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렸죠. 그러면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해야 할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법학전문대학원은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학원입니다. 대학원이기 때문에 학부를 졸업해야만 가능하죠. 이 학부는 우리나라 학부뿐만 아니라 해외 학부, 그리고 독학사, 방송통신대학교를 다 포함해서 가능합니다. 학부 전공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전공에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전공을 할지 예체능이든 이공계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법학전문대학원을 입학하는데 유리한 전공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도 하시는데요. 특별히 유리한 전공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이 설립이 취지로 봤을 때 이공계가 조금 유리할 수도 있죠. 특히 이공계가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은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과정에 필요한 시험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니트를 보는데요. 그 니트를 보는 데 있어서 이공계생들이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유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법학대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각 학교에서 입학 요소로 고려하고 있는 것들은요. 우선은 학부 성적, 그 다음에 영어 성적, 법학 적성 능력 시험 성적, 그 다음에 서류, 면접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학부, 영어, 법학 성적 능력, 서류는 1차 전형에 해당하고요. 이 1차 전형에서 합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2차 전형인 면접을 실시하여 뽑는 것들이 놓고 있습니다. 학부 성적을 보면 보통 100점 만점 기준으로 80점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요. 영어 성적도 토익, 토플, 텍스 등 일정한 점수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학생들이 토익을 기준으로 하면 80에서 90점대를 형성하고 있고요. 학부 성적으로 봤을 때도 80점 후반대에서 90점대 초반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항목별로 조금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법학 적성 능력 시험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고스프로 입학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학 적성 능력 시험은 말 그대로 법학 학습의 수학 능력과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인 소양 및 적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시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로스쿨에 입학해서 법학을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와 법조인이 지녀야 할 인성이나 기본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시험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법학 적성 능력 시험과 같은 적성 능력 시험이 몇 가지 있는데요. 피트라고 하여서 약사들, 약학 전문 대학원, 그 다음에 디트라고 해서 의학 전문 대학원, 그리고 피셋이라고 해서 5급 공무원들을 선발하기 위한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들도 모두 적성 능력 시험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지식을 묻는 시험은 아닙니다. 이 법학 적성 능력 시험은 현재 보통 7월에 한 차례 보고 있는데요. 현재 응시 인원이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해는 859명이 늘어서 작년보다 1만 1,150명이 응시하였고요. 이 법학 적성 능력 시험을 본 사람들이 로스쿨을 지원하기 때문에 법학 적성 능력 시험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응시하느냐가 그의 법학 전문 대학원 입시의 경쟁률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전체 경쟁률이 4.92대 1이었는데요. 올해 법학 적성 능력 시험을 응시한 사람이 소수 늘어났기 때문에 올해는 로스쿨에 대한 경쟁률이 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조인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해마다 법학 적성 능력 시험의 응시자가 늘고 있고요. 그리고 로스쿨의 입학에 따른 경쟁률도 사실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학 적성 능력 시험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향간의 소문으로는 법학 적성 능력 시험은, 즉 리트는 공부를 해도 안 되는 시험이다라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학 적성 능력 시험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식을 묻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적성을 테스트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지식을 공부한다고 해서 성적이 올라갈 수는 않겠죠. 그래서 법학 적성 능력은 능력 시험인 만큼 소양과 능력을 기르는 데 집중을 해야 되고요. 물론 공부를 해도 늘지 어느 정도의 한계는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대비를 아예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법학 적성 능력 시험의 대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러기 전에 우선 이 법학 적성 능력 시험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학 적성 능력 시험은 언어의 이해, 30문항이고요. 70분간 풀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언어의 이해는 쉽게 설명드리면 현재 수능에
수능을 보시죠. 수능의 언어 영역에서 비문학 영역, 이 성인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비문학 영역의 지문이 좀 더 길어졌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좀 더 구체화되고 어려워졌습니다. 그래도 수능을 보신 분들은 언어의 이해에 대해서 접근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언어의 이해를 공부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지는 제가 뒤에서도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추리 논증은요,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25분 동안 풀 수 있습니다. 추리 논증은 주로 넌센스 퀴즈라고 보시면 좀 쉬울 것 같은데요. 물론 모든 문제가 넌센스 퀴즈 형식은 아니지만 어쨌든 추리력과 논리력을 묻는 시험이기 때문에 사고력 게임이나 넌센스 퀴즈 같은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논술은 말 그대로 논술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한 서술형 시험을 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적성 능력 시험이라는 것은 지식을 암기해서 치르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냥 암기나 지식을 묻는 시험이라면 하루 이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성적을 일정 부분 올릴 수 있다면 이 시험은 적성 시험이기 때문에 이렇게 벼락치기 공부로는 성적이 절대 오를 수 없고요. 미리미리 대비하셔야 하고요. 그런데 좀 알아두셔야 될 건 분명히 한계는 있습니다. 한계. 성적을 올릴 수 있는 한계는 분명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미리 판단해서 학적성 능력 시험에 필요한 부분들을 함양하고 공부를 미리 하신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투여하는 시간 대비 산출되는 양이 극렬하게 다른 시험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로스쿨을 입학하여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분이시라면 그 정도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로스쿨 과정을 거치기도 힘드시고요.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나 법조인이 됐을 때의 업무 강도나 업무량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 법학적성 능력 시험이라는 것을 통과하는 것도 하나의 자신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좋은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법학적성 능력 시험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학적성 능력 시험에 대해서, 리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여기저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리트 대비를 하는 학원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리트를 기본적인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서적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 방법을 찾으시는 데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그래도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법학적성 능력 시험은 언어이해 추리 논증, 논술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걸 각각 구분해서 우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학적성 능력 시험을 준비하는 방법으로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학습 방법이고요. 우선 기출문제를 통한 학습하고요. 스터디 그룹을 통한 학습을 많이들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시험은 지식을 묻는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부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자신이 모르는 것들을 상대방한테 물어보거나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것과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서로 비교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일깨워갈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같은 것을 보더라도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답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실례로 추리 논증 같은 경우 게임 문제 같은 거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 그 답은 정해져 있지만 그 답을 풀어가는 과정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거죠. 과거에는 추리 논증에 산술 문제도 나왔습니다. 즉 100m나 200m 달리기를 하는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신발을 신고 출발했느냐, 신발을 벗고 출발했느냐에 따라서 B에 도착하는 시간이 달라지고 또 B에 도착한 사람이 신발을 벗고 신고 또 C까지 가는 이렇게 뭐 이런 것을 시간을 산술화해서 답을 찾는 그런 산술 문제도 있었는데요. 이 산술 문제를 이공계생들은 그러니까 수식화해서 문제를 풀었는데요. 문과생들은 수식화를 잘 못하기 때문에 이걸 수식화하지 않고 그냥 직관적이나 아니면 개념적으로 이해를 해서 푸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데는 허점이 있죠. 허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두 풀이 과정이 다른 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스터디가 아주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현재도 스터디 그룹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언어의 이해는요, 대학 수능 언어의 성인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언어의 이해는 엄청 긴 지문을 주고 그 지문을 이해하고 그 지문에 딸려 있는 문제를 풀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문 한 개당 보통 3문항이 출제되고요. 각 문항이랑 선지는 5개 선지가 있습니다. 지문이 길고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그 긴 지문을 얼마나 빨리 읽고 이해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되죠. 즉 지문을 누가 빨리 읽고 빨리 이해하고 그것을 빨리 적용하느냐가 언어의 이해의 핵심입니다. 이 언어의 이해를 잘하기 위해서는 많은 독서량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 말은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많은 독서를 하였더라도 이 언어의 이해를 잘 못 푸는 분들 계십니다. 그 이유는 독서를 많이 한다고 해서 꼭 이해력이 월등히 상승하거나 그 적응력이 올라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독서를 많이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보다 독서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이해와 독해력이 상승하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단순히 독서를 많이 해서는 해결이 되지는 않고요. 독서를 하면서 생각을 하는 것, 빨리 읽으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책을 읽고 그냥 덮어버리는 것과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보고 그 생각이 맞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언어 이해에는 독서가 많이 필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보통 자신이 아는 지문이 나왔을 경우, 그러니까 자신이 아는 영역의 지문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 지문을 읽는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상당히 빠르고요. 스스로 이해를 빨리 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문을 읽는 속도와 그 지문을 읽음을 통해서 자신이 받아들이는 능력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지문이 나왔느냐, 모르는 영역의 지문이 나왔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서를 많이 하라고 하는 거고요. 그 독서가 그래서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독서가 꼭 옳은 건 아니라는 이유가 잘못된 이론을 자기가 공부를 했다. 잘못된 서적을 읽었다. 잘못 기술된 서적을 읽었을 경우 선입견, 어떤 이론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경우 내가 알고 있는 선입견이 그 지문을 이해하는 데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건 A라는 개념인데 지문은 B라는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이게 아무 생각 없이 A라고 생각할 소지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언어의 이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열린 마인드도 필요합니다. 내가 읽고 있는 것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인지를 우선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빠른 이해가 필요한 거죠. 아무튼 언어의 이해는 독서가 많이 중요합니다. 빅뱅 이론이나 아니면 이공계의 과학적 이론,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작 이론들이 등장했을 경우 그걸 그래도 기본 개념을 알고 있는 사람과 그 기본 개념을 모르는 사람은 현격한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문과생분들은 이공계의 기본 개념들을 좀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이과생분들은 또 달리 문과생들이 주로 하고 있는 법학이나 사회학 이런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었죠. 언어의 지분은 되게 다양한 주제가 나옵니다. 인문학, 사회학, 물리학, 그다음에 논리학, 그다음에 이공계의 이론들 다양한 분야가 지문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폭넓은 독서가 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추리 논증이 있는데요. 추리 논증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추리적 사고와 논리적 사고를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퀴즈 문제도 나올 수 있고요. 넌센스 퀴즈 같은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논리 구조를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언어의 이해하고는 달리 추리 논증은 기본적인 공부로 어느 정도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과목입니다. 즉, 추리 논증은 논리학을 기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학습으로 논리학을 학습하신다면 어느 정도 추리 논증의 점수를 향상할 수 있는 거죠. 논리학 교재는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일반적인 논리학 교재보다는 언어의 이해와 추리 논증을 따로 다루는 서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학적성 시험 준비 서적 중에 추리 논증을 다루는 서적을 통해서 논리학, 추리 논증에 필요한 논리학을 따로 뽑아놓은 책이 있으니까요. 그 책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책을 통해서 필수적인 기초 논리학을 학습하시면 추리 논증을 조금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추리 논증은 약간 잔머리가 있는 사람들이 좀 유리한 시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 각 학교에서 로스쿨에서 입학 전형에서 추리 논증을 잘하는 사람을 좀 우대하는 경향들이 있는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법학적성 시험에서 언어의 이해 추리 논증은 물론 중요하지만요. 추리 논증이 문제도 많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추리 논증을 좀 중시하게 된 이유는요. 각 학교에서 입학 성적과 그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우선 분석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각 학교별로 학점이 좋은 사람, 그 다음에 법학적성 능력 시험이 좋은 사람, 그리고 언어에 의해 추리 논증 점수, 논술 점수, 그 다음에 면접 점수, 영어 점수, 각 항목별 점수와 그 사람이 입학했을 때의 수학 능력에 대한 상관관계를 평가를 했었는데요. 추리 논증 과목이 가장 상관관계가 높다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학점이 상관관계가 높다고 했고요. 가장 상관관계가 없었던 것이 영어 성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각 학교들이 선발 과정에서 약간의 변형을 줬고요. 그래서 추리 논증 점수와 학점 점수의 비중이 올라간 학교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추리논증 학습은 기초적인 논리학 학습으로 어느 정도의 성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공부를 하실수록 늘어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언어의 예든 추리논증도 이든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기출문제를 학습하고 분석하는 것입니다. 기출문제가 어떠한 유형으로 나왔는지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거랑 똑같은 문제는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기출문제의 유형에 맞게 출제가 되죠. 시험을 출제하는 방법은 무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시험을 출제한 의도와 문제 유형을 분석한다면 나중에도 이러한 출제 유형으로 다시 등장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학습하시고 그 학습을 토대로 스터디 공부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스터디를 할 때는요, 저의 개인적인 견해지만 잘하시는 분들만 모여서 하거나 못하시는 분들 아니면 자기들의 수준에 맞는 그룹을 형성해서 스터디 그룹을 많이 하시려고 하는데 그러기보다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스터디 그룹을 하시는 것이, 구성하시는 것이 저는 학습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개인적인 경험으로 물론 법학을 학습할 때의 경험이긴 하지만 아주 공부를 안 하는 학생하고 얘기를 나누더라도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을 생각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수준을 평가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이 얼마나 스터디 그룹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학습에 임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시고 스터디 그룹을 만드시거나 스터디 그룹을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논술에 대해서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술 시험은 말 그대로 글 쓰는 능력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변호사 시험에 왜 글쓰기 능력이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아니죠. 변호사 시험이 아니죠. 리트 시험에 왜 글쓰기 시험이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요. 변호사나 법조인들이 하는 거는 대부분 글 쓰는 겁니다. 이 시험이 어떻게 보면 리트 시험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학을 공부하는데 전혀 상관없는 시험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진 않아요. 변호사나 판사, 검사들이 하는 업무를 살펴보시면 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특히 변호사들은요. 많은 기록을 읽습니다. 방대한 기록을 읽고 그거를 이해를 하고요. 그 이해를 바탕으로 그 중간에 문제점이 없는지 논리적으로 잘못된 점이 없는지 찾습니다. 그래서 빨리 읽고 이해를 해야 되죠. 언어의 이해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것이 맞는지 빠진 부분이 있는지 추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추리는 좀 필요하죠. 그렇게 자기가 판단한 걸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게 서면을 작성해야 되죠. 그러니까 논술, 글쓰기 능력이 필요한 거죠. 법학 작성 능력 시험이 괜히 이렇게 언어에 의해 추리논증, 논술로 구성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조인으로서 아니면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법학을 공부할 때도 방대한 양을 공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대한 양을 빨리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언어에 의해 필요합니다. 여담이었고요. 어쨌든 논술은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지를 묻는 시험입니다. 즉 기본적으로 자기가 주장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 그 근거가 그 주장을 적절히 뒷받침하고 있는지, 논리적으로 잘 연관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테스트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로스쿨 입학하는데 이렇게 시험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학점과 영어, 그 다음에 이력서, 자소서 이게 서류죠. 그 다음 면접 되겠습니다.
이것들도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현재 로스쿨 입학하는 사람들의 나이가 점점점 낮아지면서요. 학점은 대부분 95점 만점이라고 하시면 100점 만점으로 판단해도 상관없습니다. 90점 이상은 다 나왔습니다. 평균 4.5라면 4.12인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고요. 그만큼 성적은 누구나 잘 보고 있어요. 맞아. 획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점에서 처지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로스쿨에 입학하는 사람들 학점이 대다수 높다 보니까 학점이 좀 마이너스인 분들은 거기서 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죠. 물론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학점이 별로 높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스펙 관리를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점이 그렇게 좋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죠.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학점을 많이 관리를 하니까 법조인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학점 관리에 소홀히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남들처럼 다 잘 맞는 시험 점수라면 본인도 잘 획득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영어 점수는 모든 사람들이 5득점입니다. 영어 공부 안 하시는 분들 없죠. 로스쿨을 가지 않으려고 해도 대학교에 진학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는 기본적으로 5득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소홀히 하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이 영어 성적이 좀 처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단기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셔서 영어 성적을 올려놓으시는 것이 나중에 법학 특성 능력 시험 보실 때 부담이 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대학교 생활 하면서 제가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로스쿨을 입학하기 위해서는. 즉, 이력서에 쓸 수 있는 스펙 관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로스쿨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동아리 활동, 법학 동아리 활동, 그 다음에 봉사 활동, 그리고 연수를 좀 하십니다. 법학 관련해서 법률사무소나 로펌이나 아니면 뭐 이런저런 곳으로 연수를 가시고요. 인턴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스펙 관리를 하시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법학 관련 스펙들을 많이 하세요. 법학 관련 스펙들을 대부분 많이 하신다라고 하면 법학 관련 스펙이 과연 도움이 될까요? 물론 법학 남들이 다들 하는 법학 관련 스펙이니까 하시고 싶겠죠. 물론 뭐, 걱정이 되시면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자신이 전공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전공은 무엇인지, 법학전문대학원의 취지는요, 다양한 전공과 사회 경험을 가진 사람을 로스쿨에 입학을 시켜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법조인을 양성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다양한 분야가 발전할 수 있게끔 하려는 게 로스쿨의 취지이니까 내가 만약 이공계를 전공하고 있다, 아니면 경영대학원, 경영학과를 다니고 있다라고 하면요, 그거에 맞는 스펙도 좀 쌓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봉사활동 많이 하시는데요, 단순히 뭐 이 봉사 요건, 20시간 이렇게 봉사활동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정말 봉사를 활동을 나의 중요한 스펙으로 쌓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꾸준한 봉사를 하셔야 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나이가 어려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스펙을 가지신 분들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펙, 기타 스펙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력서에 남는 공간이 없도록, 그러니까 로스쿨 지원서에 쓸 때 남는 공간, 빈 공간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스펙 관리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이력서보다는요, 자소서가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다른 점수, 학점이나 영어, 리트가 조금 부족하신
부족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자소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부분 다들 자소서를 잘 쓰기 때문에 자소서가 뭐 당락을 좌우할 수는 없겠지만요. 자소서 역시 어떤 의미에서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 자소서 준비도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소는 보통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많이 쓰는데요. 굳이 스토리텔링으로 쓸 수 없다면 스토리텔링이 아니어도 좀 더 설득력 있는 자소서를 쓰시면 도움이 되겠죠. 제가 참 영어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려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영어는요, 토익, 토플, 탭스가 있는데요. 특정 학교는 탭스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가려는 학교가 영어를 무엇을 요구하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고요. 그 공인 영어를 시험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려고 하는 학교가 어떠한 것을 요구하는지 우선 확인이 꼭 필요하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면접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면접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1차 전형에서 합격한 사람들이 2차 전형으로 면접을 보게 되는데요. 대부분 면접은 인성과 지성을 묻습니다. 대부분 학교마다 면접의 방식이나 스타일이 다르니까요. 꼭 이 부분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일반적인 면접의 질문은 딜레마 상황입니다. 딜레마 상황을 주어주고요. 그 딜레마 상황에서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그 딜레마 상황에서 내가 선택하는 것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면접도 역시 학교마다 스타일이나 묻는 방법이 다르니까요. 과거에 그 학교의 면접이 어떤 식이었는지, 면접 문제가 어떤 거였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로스쿨에 입학하려면요, 매년 약간씩 이 고려 요소들의 배점이나 방법들이 좀 바뀌니까요. 입학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 학교마다 차이를 좀 인지하시고요.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학교여도 입학 전형이 수시로 바뀔 수 있으니까요. 내가 작년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해도 올해는 바뀔 수 있으니까요. 수시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로스쿨 입학에 필요한 걸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결국은 로스쿨 입학에 필요한 건요. 한마디로 글을 잘 읽고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논리적 사고 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로스쿨 입학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았으니까 다음번에 로스쿨 교과 과정을 알아볼 텐데요. 로스쿨 교과 과정을 알아보기 전에 잠깐 휴식 시간을